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려운 출산 정책에 앞서서 파격적인 인구 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원 임대주택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화순군의 구복규 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방 소멸 위기,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최대 과제인데요. 화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 정책이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만원 임대주택은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졌습니다. 벌써 이제 3년째를 맞았는데 올해 또 어떻게 변신할지 또 어떻게 추진이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만원 임대주택 이야기 먼저 좀 해볼까요? 예. 우리나라는 인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제가 4년간 400세대를 목표로 추진했던 것이 이제 200세대를 완성해서 300여 명의 청년들이 입주를 했고요. 금년에도 100세대를 이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50세대, 신혼부부 50세대 이렇게 해서 모집 중에 있고 아마 6월, 7월 되면은 입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벌써 200세대 그리고 이제 올해 또 100세대 이렇게 추가되고 계속해서 이제 순항하고 있습니다. 만원 임대주택은 이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 공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하우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새롭게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청년 하우스에 대한 소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년 하우스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15세대를 청춘 뜰락이라는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주거, 그다음에 밥도 같이 먹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거의 7명은 외부에서 오신 청년들이고 그리고 8명은 화순 출신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일단 벌써부터 외지에서도 와서 네,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앞으로 좀 활성화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만원 임대주택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청년 하우스 이거 모두 정책들의 특징이 바로 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주거 복지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기대했던 청년들의 유입 효과, 실제로 이 만원 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제 원래 제 목표가 이제 청년이 미래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정착하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만원 주택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정을 꾸리는 청년들도 있고 신혼부부들도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화순에 청년들이 정착하게 되고 너무나 이제 그런 반응이 좋아서 전남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래서 지금은 전국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취업이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세대를 했을 때 청년 신혼부부 해가지고 300명이 화순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고 또 가게가 잘 되니까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정부가 지금 시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 하고 있고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는 많을 것이었고 전남도에서도 김영로 지사님께서 지금 1000호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원 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주거를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정책 또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전국적으로 비슷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게도 하나의 좋은 선례로 계속해서 남고 또 발전된 모습을 보이길 바라겠습니다. 자, 청년주거복지 정책과 함께 또 잘 알려진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빨래방 사업입니다. 이 빨래방 사업이 지금 시작된 지 1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빨래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화순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차이점입니다. 이 빨래방 사업 주민들의 만족도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그건 200%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0% 저희들이 무료로 빨래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이불 빨래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군에서 이제 빨래방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빨래를 수거에다가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불 빨래는 하기 힘들잖아요, 노인들이. 그래서 이불 빨래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4일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년 정도 했는데 한 10,000채 정도. 그 정도 해서 반응이 엄청 좋고요. 이불 빨래를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한 예도 있습니다. 탄광 지역에서 그 지역만 한식으로 하는데 우리 화순군은 우리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반응이 좋고 앞으로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빨래방 정책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하시러 가시다 보면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하시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마을에 가면 개인들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좀 꺼려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마을 해관에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갔다가 수거해서 4일 만에 딱 세탁, 그다음에 말려서 건조해서 이제 가정에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 가구들도 많고 또 고령 인구가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빨래방 운영이 단순히 빨래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빨래를 수거하고 또 배달해드리는 과정에서 안부를 묻게 되거나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을 확인한다거나 뭐 이런 장점도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화순군은 인구 140만 명의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어서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관광객 지금 목표가 500만 명으로 잡혀 있는데 관광객들 발길을 모으기 위해서 이 화순군에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그 관광객을 많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제 축제를 좀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체육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순 고인돌 그 세계 문화유산이 80만 평입니다. 이쪽에 저희들이 꽃단지를 만들어서 축제를 봄, 가을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축제 때 13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왜 조건이 좋냐면 140만 광주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녀가십니다. 그래서 아마 축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세계유산 고인돌을 잘 만들어서 지방 정원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고 또 거기다가 지금 그 관광 인프라를 지금 이렇게 적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를 전부 다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순에 화순천 뭐 꽃감길 음악분투라든가 개미산 전망대 남산공원을 멋지게 만들어서 관광객이 지금 오고 있게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육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화순에 오게 되면은 먹고 쓰고 가잖아요. 그래서 파크 골프장도 87호를 만들어 놓으니까 요즘 거의 한 2,000명 정도 하루에 와서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축제와 연계해서 체육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화순의 관광 정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꽃감길 음악 분수라든지 개미산 전망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라남 도내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광주에 계신 분들은 이미 입소문이 많이 나서 많이 찾아 방문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화순 적벽의 미디어 파사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화순 적벽이 국가 명성지 112호로 지정돼 있고 화순 11경 중에서 1경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는 광주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자유적으로 왕래를 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인터넷 접수해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2022년 10월 31일 날 광주시장하고 김영록 지사하고 저하고 같이 화순으로 관리권을 가져와서 거기를 지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저희들이 월요일 빼고 나머지는 버스로 거기를
날마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 그 개발 계획에서 14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거기를 도로도 확장하고 안에 관광지로 멋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에 미디어 파사드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벽의 큰 그 적벽의 벽면에다가 우리 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쏘아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젊은 청년들이나 관광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더라고요. 이것을 밤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순에 이제 남산공원하고 김사 전망대 꽃감기 음악부스를 밤에 해놨잖아요. 적벽도 앞으로 보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나 야간 관광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서 뭐 네.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보면 뭐 고궁을 야간 개장을 한다던가 뭐 이런 추세들이 좀 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음악 분수라든지 아니면 개미산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또 하나 광주 인근에 또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야간 관광 명소가 생기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지역의 지금 대표적인 관광 명소들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원래 화순하고 그러면 화순이라고 하면 화순 팔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주셨지만 화순 적벽도 있고 운주사도 있고 그리고 뭐 세량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유명하고요. 근데 여기 지금 화순 11경이라고 좀 전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기존의 8경에서 세 군데가 더 늘어났는데요. 추가된 세 곳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화순 8경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11경으로 늘렸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이제 그 쌍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화순에는 사찰이 그 정수 사찰이 6개가 있는데 쌍봉사에 3층 그 이제 대웅전이 있는 곳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국가 철감사단의 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쌍봉사를 지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산정. 환산정이 동면에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그쪽에 지정을 하고 세 번째는 꽃감길 김사 전망대 음악분수.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라스베가스나 두바이를 다녀오신 분들이 화순의 음악분수하고 개미사 전망대를 보고는 세계에서 으뜸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남산공원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직접 하고 보시면은 반드시 대단하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께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네. 아직 좀 꽃샘추위가 물러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 봄이 곧 다가온 상황인데요. 날씨가 좀 풀리면 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화순 군수님께서 직접 추천하시는 이 꽃감길 또 이 개미산 전망대라든지 이런 좀 화순의 야경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곳곳에서 이제 봄꽃 축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꽃샘추위도 금방 이제 물러갈 테고 곧 있으면 꽃들이 만발하는 시기가 될 텐데요. 화순에서도 이제 꽃과 꽃 축제들 많이 큰 규모로 열리게 됩니다. 꽃 축제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전에는 이제 남산공원에서 저희들이 국가축제를 했습니다. 그 제가 군수된 뒤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에서 80만 평의 광활한 지역에 봄꽃 축제를 유채를 비롯해서 봄꽃을 이렇게 심어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봄에 그렇게 하고 가을에는 가을꽃 축제를 해서 이게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산공원을 멋지게 만들었고 꽃감길을 2km에 관한 꽃감길을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미산 전망대 음악분수까지 같이 해서 축제를 화순읍을 중심으로 이번에 할 계획인데 4월 16일부터 10일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광주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분이 찾게 될 것이고 아마 이 남산공원에서 하는 이번 봄꽃 축제는 정말 화려하고 주간과 야간에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오시면은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스를 앞으로 1박 2일 코스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2025 화순 봄꽃 축제 올 봄에는 꼭 한 번씩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역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호 탄광인 화순광업소가 2023년도에 폐광이 됐습니다. 이제 폐광이 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지역의 주요 산업이었던 만큼 경제적인 타격 회복과 폐광 일대 개발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좀 오고 가고 있고 또 어떤 정도의 진척이 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6월 달에 화순광업소가 폐광이 됐습니다. 그동안 118년 동안 화순 경제를 이끌었던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지역 주민들도 실망이 많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이 광업소를 이용해서 문화 복합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진행 중에 있고 복합 관광단지하고 스마트팜이라든가 이게 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부처하고 해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순 탄광이 새롭게 태어나서 화순의 관광과 소득과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폐광 사업소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좋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사업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광의 부지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언뜻 잘 폐광이었던 곳을 꾸민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상상이 안 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구상하고 계시는 바뀌게 될 폐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이제 그 폐광 지역에는 118년 동안 화순광업소가 유지됐다는 그런 흔적들을 남겨놓은 이제 시설들을 만들어 놓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다는 이제 골프장이라든가 관광지로 만들어서 활용할 것이고 그 광업소의 폐광구를 이용해서 소득 사업도 앞으로 이뤄낼 것이고 그 인근에는 스마트팜이라든가 농공단지 공단을 유치해서 이렇게 만들 계획인데 그 면적이 74만 평입니다. 그래서 그 광활한 면적에 앞으로 이제 탄을 캐지 않고 관광과 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화순군에 지금 굉장히 또 떠오르는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신 산업입니다. 화순군은 국내 유일의 백신 산업 특구이기도 합니다. 백신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부터 임상, 또 제품화, 인력 양성까지 이 신약 개발 전 주기에 갖춘 인프라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 백신 바이오 공급 기지인데요. 이 공급 기지가 바로 화순군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특화 분야로 좀 확장을 해 나가겠다 이런 구상 계획도 발표돼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구상입니까? 지금 화순 백신 산업 단지 특구는 우리 25만 평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금방 말씀 주신 대로 R&D 연구소부터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임상 전남대 의대에서 임상해서 녹십자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까지 전주기가 마련된 곳이 화순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호남 지역에 백신 특화 단지로 지정돼서 앞으로 74만 평의 그쪽에 부지를 마련해서 앞으로 일자리는 뭐 한 10,000개 정도를 이렇게 유치하고 기업도 한 12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은 첨단 복합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화순에 관련된 산업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난 산업입니다. 이게 뭐 다른 지역에서 좀처럼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군수님께서 확고한 또 철학을 갖고 이 난 산업을 육성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출연 때도 이 수입산에 완전히 잠식된 난 산업과 관련해서 국내산 난을 재배해서 판로 개척에 나서겠다 이런 구상을 밝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난 산업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반려동식물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1,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난을 키우신 분들은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가 승진할 때 개업할 때 보낸 축하난 이런 난들이
우리나라에 용역을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8,600억 정도의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이나 중국에서. 그래서 우리 산에서 나온 난 중에서 돌연변이종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 50만 명들이 앞으로 소득과 연계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난산업이 필요하다 해서 난산업을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2년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남도 그 300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320억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3년 동안 한 예산을 보면은 거의 한 50억 정도 들어가지고 난시를 짓고 난을 키우고 해가지고 이제 벌써 선물 시장에 난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난 시장에 수입한 것이 98%, 우리 국내산이 2%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 한국 난을 키워서 이렇게 선물 시장에 나가면 수입을 줄이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또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건강도 하고 그래서 이 난산업을 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 난 재배 농가들이 화순에 40농가에서 지금 400농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화순에서 시작하지만 많은 주택가 똑같이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가 일자리, 건강 이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화순에 시작하는 난산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중국을 5번 다녀왔는데 또 내일부터 지금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에 출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난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중국 시장도 가서 견문을 넓혀서 중국에 우리가 뒤질 새는 없다. 그리고 중국, 일본, 대만, 한국 하면 한국 난이 제일로 화려하고 우수하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난 산업에 대해서 신경 안 썼는데 우리 화순에서 이번에 해가지고 난 산업을 확대시킬 것이고 3월 15일, 16일 날은 화순 한의문화센터에서 전국 난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화순 방문을 하셔가지고 3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와서 난 구경하시면 정말 난 키우고 싶은 욕망도 생길 거고 난을 키워서 일자리 만들고 돈을 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난 산업 이번에 300 프로젝트가 이제 2028년까지인데 이게 완성되면 전국의 에라인들이 와서 여기서 난도 팔고 키우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제6회 화순 난 명품 박람회 설명해 주셨는데 3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화순 한의원 문화스포츠센터에서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난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저게 뭐지 궁금해하셨던 분들 한번 가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난해 7월 발표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화순 동북천댐이 포함돼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군수님도 이제 이례적으로 정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현재 이후로 어떤 논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동북천댐 기후대응댐은 조암댐 바로 상류에 지금 막겠다는 건데 저희하고 전혀 협의 없이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입니다. 그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환경부 장관 만나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 우리 군 의견을 들어서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주민들은 뭐 찬성하신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 조암댐을 그 축조 당시에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거짓말했어요. 이걸 농업용수로 쓰겠다. 앞으로 관광지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생활용수로 쓰다 보니까 완전히 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고 안개로 인한 피해가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은 한 저는 반대한다. 대신 환경부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중에서 화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진행을 할 수 있는 하시되 화순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결집되면 하고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현재는 반대하신 분들이 의견을 더 많이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막게 되면 신설댐으로 막아야지 보조댐 막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 찬성하신 분들도 신설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막든지 차라리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분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현재 집약을 하고 있고 또 관과 민이 이렇게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기 침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광주 전남에서도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화폐 등을 활용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안에서도 지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몇 개 지자체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1년에 7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화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할 때 저희들이 그 할인 비율을 10%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개인당 구매 한도를 화순군에 거주하신 분들이 50만 원씩을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탄핵 전국에 힘드니까 1월 달에는 저희들이 그 10% 할인율에서 15% 늘렸습니다. 그리고 구매 한도도 지금은 50만 원에서 70만 원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달 이번에 저희들이 그 상품권을 발행했더니 90억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만 해도 13억 정도가 이번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에게 10만 원 지원을 해준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이해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가게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소상공인들에 대한 융자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뭐 저는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더 가장 중요하지 그냥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주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저희들이 근본적인 소상공인 대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 2년 8개월간 여정을 쭉 살펴봤는데 정말 많은 일들 해오고 있습니다. 남은 민선 8기 임기 동안 완성도를 더 높이고 싶은 정책에 대한 소개도 있으실 거고요. 끝으로 또 지역 주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테요. 텐데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화순 저희가 군수 된 지가 이제 3년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화순을 새롭게 바꾸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종 평가에서도 화순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순을 하고 있는 만원주택이라든가 다문화팀 운영이라든가 빨래망이라든가 이런 좋은 정책들을 전국에 이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청년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기계로 찍어내지 않는 한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청년 정책이 국가에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을 그냥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교육도 무료로 시킨다. 이 제도를 화순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청년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화순을 좀 새롭게 바꾸고 국민들을 위한 행복한 화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구복규 화순 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군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과반인 50%를 얻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가 대선 득표율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 지지도 50%는 절대 반지라고 할 만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여의도 초대석 민주당 5선 중진 정성호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제106주년 3.1 운동 및 3.1 가래비 만세 운동 순구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네. 가래비 만세 운동 이게 뭔가요? 네, 뭐 전국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네. 제 지역구인 그 양주시 광정면 그 간암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 그 가래비 5일장이 있는데 1919년 그 3월 28일하고 4월 3일에 두 차례 시위가 있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 네. 첫 시위인 그 3월 28일 시위 때 일본군의 그 집중 난사로 인해 갖고 세 분의 그 독립 만세 운동을 하시던 세 분의 열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기념해 갖고 그 우리 지역사회에서
전 시민들이 참여해갖고 네. 기념식을 갖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지난달에 백봉 신사상 이 네네네. 상이 품격 있고 모범적인 의정 활동하신 의원분들한테 네네네. 수상하는 상인데 보통 연말에 수상을 하는데 올해는 아마 계엄이랑 탄핵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어떤 상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백봉 그 나용균 선생은 지역구가 정읍이셨습니다. 근데 일제 시대 때 28 독립선언에도 참여하셨고 임시정부도 참여했던 항일 독립운동가였고 건국훈장 애족장 수상하셨어요. 네. 재원 의원부터 사선원을 지내셨는데 굉장히 그 신사적이고 모범적인 그 의정 활동으로 이름이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념하면서 좀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자기 절제력이 있는 그런 의원들을 투표를 통해 갖고 뽑아서 상을 주는 그런 상입니다. 네. 이게 뭐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주는 상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 그리고 국회 출입 기자들 그리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 이른바 선수들이 뽑아주는 상이잖아요. 이걸 4번 받으셨나요? 그러면? 예. 이게 국회의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네.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은 한 90% 이상의 기자들이 뽑습니다. 의원들은 잘 참여를 안 하고요, 평가에. 네. 직원들도 잘 평가를 안 하고 국회의원들을 네. 뭐 가까이서 지켜본 기자분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한 편이죠. 근데 그래서 뭐 4선, 5선을 하셨더라도 한 번도 못 받은 분들이 많은데 저는 또 운이 좋아서 그런지 4번 받았습니다. 네. 저는 정세균 전 대표가 그 상 받으면 상당히 좋아하시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맞습니다. 되게 그래도 네. 당대표나 원내대표 하신 분들이 좀 많이 받으신 편이고요. 뭐 정세균 의장님처럼 정말 점잖고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했던 그런 선배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페이스북에 2월 의정활동 소개하면서 3건 법안 대표 발의했고 기존 발의했던 법안 가운데 5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어떤 법안 발의하셨나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 보니까는 이게 하나가 눈에 띄던데 2월 26일 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발의하셨던데 제안 이유 보니까는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불법 촬영 또는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 대해 그 손해의 최대 500까지 배상 책임을 네네. 지도록 하겠다 뭐 그렇게 돼 있던데 근데 지금 상임위가 기재위인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딥페이크 범죄 뭐 이런 거 처벌에 관심을 가진 배경이나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디지털 성범죄는 뭐 우리 상임위를 넘어갔고 국회의원 전체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이죠, 사실은. 전 국민 한 95% 정도가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난 그 총선에서 디지털 그 성범죄 피해자의 그 피해 복구에 관련해 갖고 적극적으로 국회가 지원하겠다 이런 걸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게 추진된 법안이고요. 일단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를 할 수 있고 중형이 처해지긴 하지만 그건 수익을 몰수하는 거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피해 배상을 일반 피해 배상을 하게 되면 원상 복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인데 그것을 5배까지 지급하게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든 거죠. 네. 가해자가 나 돈 없다 하고 뒤로 이렇게 팍 하고 물론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받을 수는 없지만은 또 승표는 어쨌든 다른 범죄 수익도 있을 것이고 이 범죄 수익 말고 다른 일반 재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 디지털 그 성범죄 저지르게 되면은 끝까지 추적을 해갖고 범죄 수익도 몰수하고 중형도 선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최대한으로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정의 실현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가령 구하라 씨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일반 여성이든 뭐 딥페이크든 불법 촬영 영상물이든 그거 유포로 인한 손해액이라는 걸 어떻게 산정을 할 수가 있나요? 일단 그 손해라고 하는 것이 그 범죄 행위가 없었더라고 하면 있었을 현재 상황과 그 범죄 행위로 인한 상황들 그 차이를 배상하는 건데 물론 직접적으로는 뭐 그걸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들어갔던 직접 비용들 또 정신적인 치료 비용들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위자료가 사실 중요하죠, 사실은 그게. 그러나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주는 위자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는 5배 이상까지 늘려야 된다. 이 취지가 더 큰 겁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모두 끝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화제가 됐는데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웃음만. 뭐 이게 계엄령을 보고 계몽령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계엄되었
계몽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계몽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그 무지의 상태 빛을 쏘여 갖고서 네. 밝히는 건데 저는 황당합니다. 사실 이분이 과연 법률가인지 본인이 계몽되었고 국민들이 어쨌든 국회나 나라의 실상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는 대통령의 이 말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본인이 뭐 차후에 정치적 어떤 행보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정치적 어쨌든 이득을 위해서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3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 보면은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6명인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참조되고 김문수 장관이랑 하면 50대 31.6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랑은 23.5 대 50.3 홍준표 대구시장 24.2 대 50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도 뭐 더블 스코어 이상 다 앞섰는데 네네. 50%를 돌파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여론조사에 관련해 갖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다만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중도를 확장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네.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실제 정책 제안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런 특히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취지가 네. 민주당이 진보적 가치와 정책도 지향하지만 네. 지금은 국민의힘이 포기한 중도 보수층까지도 포용하는 통합하는 그런 국민정당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도층이 반응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이제 뭐 극우와 그 보조를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극우의 중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분이 뭐 헌법재판소를 갖다가 뭐 쳐부숴야 된다, 뭐 이상한 얘기까지 많이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 의원인데 때려 부셔야 된다. 때려 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네.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인지 또 대한민국 이끌 또 책임된 정당인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종합돼 갖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지향하는 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3.1절 탄핵 찬반 집회에 보면은 탄핵 반대가 서울에 한 12만 명 경찰 추산 본인들은 뭐 30만 명, 뭐 네네. 40만 명 모였다고 주장하고 근데 탄핵 찬성은 한 18,000 정도 숫자가 꽤 차이가 나는데 뭐 어떤 신문은 거리에선 탄핵 반대가 이겼다 뭐 이렇게 제목을 뽑은 데도 있고 근데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오차범위 바깥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게 이제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거꾸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탄핵 찬성 반대 집회에 나와 있는 어쨌든 그 국민들의 숫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또 극단적으로 결집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현장 집회에 나온 숫자로 탄핵 반대론이 높다고 보는 것은 절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도 될 것 같아요.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탄핵 찬성하는 분들은 굳이 거리에 덜 나오는 것도 뭐 그런 있고 측면도 있죠. 네. 그렇게도 네네. 느껴지던데 비명계 일각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금 현행은 당원 50%, 국민 50% 이렇게 참여해서 뽑도록 되어 있는데 100% 국민 경선제로 가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은 뭐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은 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한 25일 정도, 거의 한 달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러기 전에 선거인단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상당히 의문이고요. 근데 50%를 모집하는 것도 어쨌든 일반 국민 경선단을 모집을 해야 할 수 되는 있죠. 거죠. 그럼 뭐 지금 민주당의 룰은 50%는 이제 권리당원들은 자동으로 이제 선거인단 부여가 되는 거고 50%는 선거인단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냥 일반 국민선거인단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게 붐을 일으킬 수 있을는지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이건 일반 국민 상대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선거인단에 국민선거인단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고 선거 과정 자체가 상당히 오염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건 물리적 시간 그런 룰을 합의해 갖고 적용하기에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럼 뭐 50대 50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인데, 근데 뭐 이런 반박이나 공격이 있을 것 같은데 당 다 장악해놓고 이제 뭐 다른 거 하기 싫은 거 아니냐 내지는 아니 그렇게 여론조사 1등이고 자신 있으면은 그건 뭐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 경선 못 하는 거냐 방법론적으로 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당을 장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에 대한 것은 뭐 본인의 어떤 정책 의지를 갖고 해온 네.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 없이 이미 뭐 됐으니까 그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국민 경선 선거인단을 했을 때 특정 집단이 조직력이 있는 특정 집단 이재명 대표를 거부하는 거 갖고 있는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대거 참여해 갖고 선거 과정 자체가 매우 그 약간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상당히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국민 경선단을 뽑는데 특정 뭐 정파나 세력이 조직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뭐 거기에 참여를 하거나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건 아무나 선거인단 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 대선 후보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조직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미 지금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이 50%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일반 당원들이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지금 당원들이나 이분들은 다시 원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또 많이 있죠. 당원들 같은 경우는 덜 참여할 가능성이 많죠. 예. 짧은 기간 아니. 이 기간이 또 상당 기간이 된다면 모르지만은 이게 순회 경선을 해야 되는데 세 차례 또는 네 차례 정도 순회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 안에 사실은 이걸 모집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안전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여야 합의로 6월 20일 이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 뭐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이니까는 633 원칙에 따라서 6월 26일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리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야말로 네. 사법을 정치화하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우리 국회 정치 역사상 네. 국회에서 특정인의 그 특정인이 뭐 야당의 대표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네. 특정인에 대해서 재판날 언제까지 재판을 끝내라라고 하는 이런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법부를 갖다 어떤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저희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까지 판결 내라 이런 경우가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물리적으로도 사실은 저도 변호사를 했지만 권성동 대표도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게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이게 1심 판결이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항소 기간 있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에 항소 기간 내고 14일 정도까지 또 기록을 송부해야 되고 기록 송부한 다음에 20일 정도가 또 상고 이의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 답변서 제출해야 되고 그렇게 해갖고 한 1년의 절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런 거 다 아실 텐데 아시면서 그래서 선거법은 633 원칙을 지키도록 해라라고 일선 법관에 지시를 한 거는 그것도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지금 그 633 네. 지금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 이래 네. 그 633 원칙이 지켜지는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더군다나 당선된 이런 주요한 국회의원들에 관련해 갖고요. 보통 1심 판결 같은 경우는 1심 판결하고 항소심 판, 1심 판결 같은 경우도 보통 평균 280일 걸렸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지만은 280 이상이 걸렸고 항소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240 이상 걸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심지어 4년, 5년이 넘어간 공직선거법 재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이미 다 끝났는데도 예, 재판을 그런 계속 경우도 하고 있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현실이 그렇다는 예, 그렇기 건가요? 때문에 633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게 지켜야 한다고 돼 있지만은 법원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절대적으로 거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요. 다만 저는 뭐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네. 국회에서 그걸 갖고 언제까지 해라라고 요구하는 거는 정말 그 정치를 사법을 정치화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요구고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헌법 제84조 대통령 네네. 불소추 특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박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재직 중 행하거나 뭐 그런 범죄에 대해서 내란 외환죄 아닌 거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 기소를 받지 않는다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왕에 진행되던 재판은 해당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와서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법 위반 재판 계속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헌법 제84조를 갖다가 눈 취지가 네. 헌법을 제정하신 헌법의 아버지들이 그 제정권자들이 이 조항을 넣은 취지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네. 대통령이 이런 사법적인 문제로 직무의 안정성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헌법 1조가 국민 주권주의를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임기 중에는 네. 거기에 집중해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사법권에 적용해서 제외되는 그런 특별한 규정을 둔 겁니다. 다만 네. 여기에 적용되는 건 내란죄, 외환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이든 또 새로 제출하는 재판이든 네. 어떤 형태든 사법의 영역 밖에 두자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적용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그 전현희 최고위원이 많은 헌법 교과서와 논문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연평해정 소재로 한 연극 보면서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하니까는 요거 관련해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는 뭐 나라나 헌법 지키는 데는 관심 없고 본인 지키는 데만 관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럼 나라를 지키는데 한동훈 네. 전 대표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야말로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검찰 인생을 대부분을 같이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부름과 호위무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갖고 네. 법무부 장관까지 초고속 승진한 분이에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지만 네. 그리고 당대표까지 지내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대표가 돼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반헌법적인 헌법 파괴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서 본인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법무부 장관 때부터 당대표까지 그냥 이재명 대표 구속해라 처벌하라 이 얘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당대표 나올 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3자 특검을 하자. 뭐 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약속을 지킨 게 없어요. 지금 와서 뭐 어떤 기회가 오니까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다. 탄핵에 찬성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또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나 대통령에게 상당히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대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 말할 수 있는 게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장점은 네. 그냥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조롱하는 거 외에는 장점이 없어요. 그냥 기승전 이재명. 그게 집권당의 당대표였던 분이고 또 집권당에서 어쨌든 뭐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인지 본인의 철학과 비전이 뭔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기승전 이재명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저는 뭐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평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누가 나와도 쉽지 않을 거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뭐 제가 그렇게 자만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사실은 자기의 지금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민생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네. 국정을 어떻게 회복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비전들을 얘기하는 게 올바른 태도들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